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게 사마천이 가지고 있던 인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여러 곳에서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인재 생각이 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또 그 한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통치자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이 일을,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인재가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빛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 전체의 사활과 발전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리더의 카리스마와 리더의 리더십, 한 개인의 리더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과도하게 평가받고 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조직이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문화들, 리더 하나가 사라지거나 리더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조직 전체가 넘어지는 이런 튼튼하지 못한 조직 구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인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또 인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속에서 인재 정책을 알아보는 문제, 특히 사마천 사기에서 인재 정책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교훈을 얻고 통찰력을 얻는 문제는 대단히 유익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65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650년 전에 서쪽에 있었던 나중에 진시황에 의해 가지고 천하가 통일되는 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사람의 인재 정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따지지 않는다. 그죠? 그걸 얘기할 때 우리는 불문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이 진나라 목공의 인재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불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을 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이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파격적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불문 구체적으로 무슨 네 가지를 따지지 않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진목공이 인재를 얼마나 아꼈는가라는 에피소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서방에 있었기 때문에 융족이라고 하는 이민족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융족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유여라고 하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유여가 보통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진나라 목공이 너무 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여에게 스카웃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유여는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진목공이 유여를 반드시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자기 측근과 상의한 끝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융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음악과 미녀를 보내가지고 사치하고 음탕한 놀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강직한 유여가 왕에게 충고를 하겠죠. 근데 그 충고를 왕이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유여가 그 왕을 떠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융이라는 나라의 왕의 심기를 흐트러 놓는 그런 작업을 벌입니다. 예상대로 융의 왕은 음악과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유여의 충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여에게 다시 한번 진나라로 오지 않겠는가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여를 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유여라는 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진목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노력, 진짜 기획입니다.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사람을 모셔오는 과정이 이 정도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백리해라고 하는 인재를 데려오는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백리해는 사실은 그 대단한 현자였는데 나라가 우나라라고 하는 자기 조국이 망하는 바람에 진나라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진나라는 다른 진나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진나라의 동쪽에 있던 진나라인데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백리해가 진나라하고 이 두 진나라가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혼인관계 혼수품으로 진목공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리해가 중간에서 탈출을 해버립니다. 초나라로 탈출을 해가지고 양을 키우는 산속에 숨어가지고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혼수품으로 딸려왔기 때문에 혼수품 단자에 품목에 이 사람 백리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뭐 비단, 메필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축은 또 무슨 뭐
이 혼수품 단자지 않습니까? 목록에 물품 목록 속에 딸려오는 노예들 가운데 백리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진나라에 공손지라는 사람이 백리해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리해라는 사람은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목공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목공이 어떻게 백리해를 데려와야 되겠는가? 초나라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데리고 올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백리해가 노예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이 양가죽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양가죽 5장을 주고 백리해를 진나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리해의 별명이 오고대부입니다. 오고란 말은 검은 양가죽 5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라는 벼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리해라고는 현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진목공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여나 백리해나 그 밖에 다른 인재들을 진나라 목공이 모셔왔는데 그때 진나라 목공이 내세운 4가지 원칙이 바로 사불문이라는 겁니다. 사불문 첫째가 뭐냐? 민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종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랑캐 출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원수의 나라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또 나를 돕겠다라는 인재면은 과감하게 기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귀족도 상관없고 천하신부도 상관없습니다. 백리해가 현자이긴 했지만은 뭐 노예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노예 신분도 따지지 않고 모셔왔습니다. 네 번째, 연령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백리해가 진나라 목공을 만났을 때 나이가 60여란 설도 있고 70여란 설도 있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유능하다면 모셨습니다. 이 4가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따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남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불문에서 오불문으로 이 오불문만 실행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그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막강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재를 기용하는 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또는 인재를 기용하는 경향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 학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2600여 년 전에 진나라 목공이 보여줬던 4가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사불문 인재 기용의 원칙은 대단히 참신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에도 이 사불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한 개방된 인재 정책입니다. 여기에 오불문만 이루어진다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오불문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인재 기용에 관한 이 세계에서 최고의 완벽한 인재 기용 원칙이 마련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진나라는 이런 사불문 인재 기용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각종 기록을 종합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진나라의 재상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25명의 재상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요. 그 25명 가운데 17명이 외국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은 국적 불명이고요. 1명만 본국 진나라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600여 년 전에 진나라는 이미 재상을 외국 출신으로 임명하는 아주 놀라운 완전 개방된 인재 기용책을 선보였고 이것이 진나라가 후진국에서 탈피해서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사불문에서 오불문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 기용 원칙입니다.